2019년 9월 18일 저녁 8시가 되자 각 방송사의 TV 뉴스는 단 한 가지 소식을 첫 번째 메인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바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소식입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 동안 무려 10명의 피해자를 살해했던 범인. 그는 피해자의 유류품에 남아있던 DNA를 통해 특정됐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연쇄살인범의 이름은 이춘재.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20대였던 이춘재는 이미 다른 살인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뉴스가 보도되기 2달 전 사건의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고 8월 9일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춘재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춘재 최초 접견 조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에 끝났기 때문에 DNA가 일치했어도 범인이 과연 자백을 할까?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접견 시작 약 6일째 되던 날 9월 24일 이춘재는 자신을 면담하러 온 프로파일러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종이에는 살인 12+2, 강간 19, 미수 1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은 이미 뉴스에 보도되기 한 달 전에 이춘재를 특정하고 있었는데 30년도 넘은 사건인데 제가 참 의아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에 대한 증거 수집 보존 능력이 그렇게 좋다는 게 엄청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그 증거물들이 이렇게 모든 사건에 다 보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벌어진 사건 중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고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사 자료와 증거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나머지 다른 사건에서 다 증거물이 보관되어 있지는 않아요. 2005년, 6년을 지나면서 한국경찰에서 증거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증거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소시효가 없어졌잖아요. 많은 사건의 증거물들이 좀 더 과학이 발전할 때까지 지금의 과학으로 밝혀지지 못하는 증거물의 어떤 그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공소시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야 된다는 어떤 의지를 가진 수사관들에 의해서 보존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밝혀지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범인을 보통 이렇게 처음 접하면 그 접견이나 면담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서로의 뭐 기싸움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특히나 이번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자백 안 하면 뭐 그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권 교수님은 범인의 입을 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만남에서 혹은 면담에서 뭐 어떤 말을 던진다든지 범인과 이제 라포라고 하죠. 뭐 신뢰 형성을 해가는 과정 그런 뭐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신지요? 대상에 따라서 건네는 말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요. 언어적인 표현도 다르고 비언어적인 표현도 다릅니다.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동, 어투, 처음 만났을 때 눈을 마주치느냐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시도하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라포라고 하는 것은 프로파일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포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스스럼 없이 자기 말을 꺼낼 수 있는 친밀함을 형성하는 것을 라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수사에서의 라포는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은 범행의 실체를 안 밝히고자 노력하고 한 사람은 밝혀내고자 노력하는 이 첨예한 다른 목적을 가진 면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형식의 라포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친해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합니까? 커피를 한 잔 준다든지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그 의사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프로파일러의 라포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 범죄자의 성향을 우선 파악을 하고 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분석을 하고 나서 면담을 시작한다는 두 번째는 분석을 토대로 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득을 하는 게 아니고 그가 말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변명이든 자기의 어릴 적 이야기든 무엇이든 간에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어서 질문하고 그 답변을 얻어내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는 것, 가장 큰 노하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데 굉장히 순발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을 할 수도 있고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순발력을 발휘해서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좀 안정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좀 여담입니다만 혹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아 이거 망했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적도 있으셨는지 좀 있죠, 있죠. 전혀 예상치 못한 뭐 답변이 나오거나 반응이 나오는 범죄자들도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은 프로파일러가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만약에 저도 뭐 그런 실수들을 초창기 많이 했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일단 대화를 중단합니다. 중단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라고 해서 밖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다른 프로파일러 팀원들과 상의를 하고 전략을 다시 수립해서 다시 또 투입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2016년도에 FBI 요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경찰청에서 제가 근무할 때 이런 합동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신문과 조사 기법 이걸 관련해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됐을 때 범죄자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중단하고 나와서 다른 팀원들과 다른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 어쨌든 결국 이춘재는 그 자신이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임을 자백했고 또 그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들이 굉장히 많이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혹시 뭐 이 과정에서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들으시면 뭐 재밌었다기보다는 어쨌든 참 신기해하는 좀 희한해하는 일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여성 프로파일러가 들어갔을 때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뭐 손이 예쁘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단적인 얘기입니다. 성적인 희롱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들어주느냐 프로파일러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통제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상대방을 적절히 조정하고 또 통제함으로 해서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프로파일러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런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2016년 FBI에게 권 박사님이 영어로 뭐 어떻게 질문을 했을까 그게 자꾸 떠올라고 이 사건에 자꾸 집중이 안 되네요. 통역. 아 그러셨죠. 그럼 나는 또 어떤 콩글리시를 하셨을까? 네. 이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저는 영어를 잘하진 못해요. 근데 그런 수사를 같은 분야에 하는 전문가들이 모이잖아요. 딱히 영어를 못해도 교감이 쓱 이렇게 보면 아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 뭘 질문하고자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단어 조합으로 다 연결이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건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춘재는 경찰이 예상했던 사건보다 많이 그런 더 훨씬 많은 사건을 자백했거든요. 그 심리를 보면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자포자기의 심정은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쪽지에다가 12 더하기 2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그냥 14건이라고 하면 될 걸, 마치 뭐 둘은 덤으로 처리한 계획이 없었던 것 같이, 그런 의미는 뭘까요? 이춘재가 자백을 하게 된 심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것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처벌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굳이 밝힐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밝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냐? 내가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너희들한테 알려준다고 하는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우월성에서 비롯되는 행위입니다. 12 플러스 2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12건 이외에 나만 알고 있는 2건이 더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의 전달이에요. 수사팀 너희들보다 내가 더 우월해, DNA 아니었으면 나는 못 찾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사이코패스 특성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춘재가 자백하면서 그 프로파일러 중에 공은경 팀장님이라는 실명이 거론되는데 이분 아시죠? 공은경 팀장은 제가 강호순 사건 때 경찰 프로파일러로 입문하지 얼마 안 됐었던 신임 프로파일러여서 아주 훌륭한 프로파일러입니다. 근데 공은경 팀장에게 이춘재는 이렇게 자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 내가 한 거로 밝혀지면 경찰이 곤란한 거 아니냐, 곤란하면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8차 사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마치 경찰을 배려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이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한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 이외에 더 내가 말하면 너희들이 불편해질 거라고 하는 자기 우월성입니다. 뭐 그 정도 선에서 내가 자백을 하고 나면 거기에도 끝이고, 더 자백을 해도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데 더 자백을 했을 경우에는 예전에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던 시기에
수사관들이 곤혹스러웠던 것처럼 지금도 곤혹스럽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표현하는 거지 배려심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장님이 결제할 때, 경비 집행할 때 결제해주는 심정 같은 그런 우월성 같은 게 한편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춘재는 이미 다른 살인 사건으로 지금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잖아요. 그 뭐 처제를 살해한 사건으로.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춘재가 처제에게 토스트를 가지고 가라면서 전화를 해서 자기 집으로 이제 유인을 하고 수면제 가든 주스를 먹이고 그다음에 성폭행을 한 후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춘재가 당시 결혼한 아내와 2살짜리 아들에게 폭력이 심했고 그걸 견디다 못해서 아내가 가출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자신과 거의 연관이 없던 사람들은 피해자로 만든 이춘재가 처제를 살해했다는 건 본인에게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뭐 복수를 하려고 한 건가? 뭐 어떤 심리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처제에 대해서. 근데 복수라고 우리가 일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춘재는 처제를 살해한 이후에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걸로 봐서는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짐으로 해서 자기 가출한 처가 심리적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이걸 예상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춘재라는 인간 자체가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이런 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살인을 멈추지 못한 것 뿐이지 그것을 어떤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방금 서 원장 질문에서 이춘재가 자신의 아내, 2살짜리 아들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춘재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